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제 편집 주간님께서 제 연역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환우분들께서 다 잘 아시지 싶습니다. 주간님께서도 예전에 의과대학 다니실 때 이 혈우병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치료약이 마땅치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질환군이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이제 의대 다니고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임상 강사 임상 교수까지 쭉 혈우병 환자분들과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치료를 해왔었는데 제가 전공의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소아혈액 종양 파트니까요. 혈우병 환자들뿐만 아니고 백혈병이나 뇌종양이나 림프종 환자분들도 이제 같이 케어를 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암성 질환들은 그래도 치료의 끝이 있는데 참 혈우병은 참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끼리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 인턴 레지던트하고 이제 임상강사 임상교수 하면서 이제 스텝으로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드라마틱한 어떤 치료의 전환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분야가 바로 혈우병 분야였던 것 같고 그것을 이렇게 직접 목도했던 그런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도 많은 치료의 옵션들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기회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워낙 너무 치료 방법들이 많고 궁금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토크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들은 환자분들께서도 사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실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혈우병은 어떤 병이고 또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최근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예방요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또 혈우병 환자의 관절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좀 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나올 치료제들은 어떠한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우병은 아시다시피 특정 응고인자 결핍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혈액 질환으로 혈액이 적절히 응고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은 참 쉬운데 출혈로 인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찌됐든 이런 응고인자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출혈이 한번 시작되면 계속 못지않고 이제 지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 중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멍이 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 심부 출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반복되는 관절 출혈 그리고 자연적으로 뇌출혈이라든지 심부 장기 출혈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출혈 질환들에 비해서 굉장히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지혈 기전을 간단히 보시면 만약에 이제 출혈이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혈액 손실이 된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맨 처음에 혈관 이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작용하는 것이 잘 아시는 혈소판. 혈소판이 이 구멍을 메워주기 위해서 일시적인 덮개 형성을 하면서 1차 지혈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도 혈소판은 모두 정상이시지만 두 번째 2차 지혈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혈액 응고인자들의 응고 연쇄 반응, 여기에서 이제 8인자 혹은 9인자가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 피브릴에 의해서 혈소판 덮개가 더 안정화되는 이런 확실하게 지혈을 해주는 과정들을 이제 겪어줘야 되고 2차 지혈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이제 혈우병 환자분들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혈 기전은 이제 크게 혈관 손상이 됐을 때 이렇게 폼빌레브란트인자나 혈소판이 기능을 하는 것과 혈의 응고인자들이 기능을 하는 것, 이 큰 두 줄기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8인자가 9인자와 10인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끊어져도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그림은 저 뒤에 나오는 새로운 약물이 어떻게 요즘 개발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쪽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프로코아귤란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를 잘 일으키게 해주는 물질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고, 여기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안티코아귤런트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제 혈전이 너무 많이 생겨도 매우 위험하고 혈전 질환, 중풍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그런 그 몸이라면 이런 프로코아귤런트와 안티코아귤런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균형점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출혈 혹은 혈전 이렇게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약물들은 이제 안티코아귤런트를 낮추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혈우병의 진단은 만약에 이제 출혈 경향을 보이시는 환자에서 혈액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모두 괜찮지만 APTT라는 선별 출혈 검사에서 이 APTT만 연장이 되어 있을 때 8번 응고인자, 9번 응고인자의 결핍을 강력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A나 B를 의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APTT가 연장된 환자분들의 혈액과 그리고 그 8인자, 9인자가 풍부하게 있는 정상인 혈액을 혼합해서 믹스를 해보면은 이 APTT가 당연히 교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보고 혈우병 인자가 부족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확진은 8인자나 9인자의 정량 검사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적인 확진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어떤 유전자 타입은 항체가 더 잘 생긴다라든지 혹은 증상이 더 심하다라든지 이런 그 표현형과 유전형 간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혈우병 치료 방법은 크게 필요시 보충하는 온디맨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는 예방요법 혹은 유지요법이라고 불리는 치료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필요시 보충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이제 8인자 혹은 9인자가 부족하니까 출혈이 있을 때 출혈을 먹게 하기 위해서 8인자 혹은 9인자를 충분히 주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혈 시 응고인자 제제 농축 인자를 보충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 8, 9인자를 이제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우리 혈우병 환자분들께서 혈우병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영위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8, 9인자를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평상시에도 이제 8인자, 9인자의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훨씬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체내 응고인자 농도를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치료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우병 A 같은 경우에는 중증 8인자의 활성도가 1% 이하 혹은 미만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찌됐든 그 8인자를 그 1%보다는 높게 유지하는 것을 현재까지 예방요법의 주요한 목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쓰여지고 있는 응고인자 제제로서 농축 8인자 제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비응고인자 제제인 약물도 이제 소개가 돼서 사용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세계 혈우 연맹의 혈우병 치료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1차 치료 목표와 예방요법의 정의가 예전과는 많이 이렇게 달라져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혈제의 정기적인 투여, 필요할 때 투여하는 것을 뛰어넘은 정기적인 투여로 혈우병 환자의 출혈을 예방을 해서 혈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혈우병이 없는 사람만큼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2차 목표는 평상시에 통증이 있으신 것도 경감시키고 관절 기능도 향상시키고 삶의 질
개선하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목표치가 이제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일단 혈우병 A 환자의 표준 치료는 예방요법이 중요하고, 과거에는 목표 최저 응고인자 농도가 1%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목표로 인식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목표치가 3에서 5% 이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출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더 높은 응고인자 농도를 권고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높은 응고인자로 유지되면 될수록 평상시에 있는 출혈 위험이 이제 적어지고, 특히 응고인자 농도가 15% 이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연적인 출혈, 어떤 트라우마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출혈을 훨씬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은 역시 예방요법의 조기 실시가 장기 예후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정맥 투여가 힘들다 보니까 예방요법의 실시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비응고인자 제제인 예를 들면 햄리브라 같은 약물들은 정맥 주사 없이도 좀 더 쉽게 시작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요법의 정의 중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뉘어볼 수 있다면 우리의 목표는 1차 예방인 것인데요. 그것은 3세 이전이면서도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관절 출혈이 한 번 생긴 건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 생기기 전에 정기적인 예방요법을 실시해서 아예 이제 반복적인 관절 출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이제 1차 예방이 되겠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예방요법을 해봤더니 어떠한 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조기 예방요법을 한 군, 빨간색과 그렇지 않았던 군, 조기적으로 예방요법을 하지는 않았던 뒤에 추후에 예방요법을 했던 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2.5세 이전에 예방요법을 시행한 환자에서 더 늦게 시행한 환자에 비해서 관절 손상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자분들 본인이 관절에 문제를 호소하기 전에 MRI를 체크했을 때 증상 없는데도 그런 관절 손상의 이제 신호들이 보이는데, MRI를 체크해서 이제 나온 결과고요. 실제로 지연적인 예방요법을 시행한 환자 군에서는 조기 예방요법을 먼저 시행한 환자들에 비해 가지고 1년에 그 출혈 횟수 이런 것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조기 예방요법을 한 경우에는 1년 연간 출혈 횟수도 이제 감소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요법이 쉽다면 이런 강연이 있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방요법은 참 어렵고 꾸준히 시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농축물들은 반감기가 있어서 8시간 내지 12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이제 50% 미만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짧은 반감기로 인해서 이제 잦은 투여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계속 정맥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 예방요법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소아 환자의 경우에는 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상적으로는 집에서 자가 주사를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자가 주사 또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 혈우병의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20% 정도는 자가주사 불가능이라고 하는데, 80%씩이나 이제 자가주사를 하고 계시다니 하면서 이 데이터에 굉장히 놀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소아를 보는 쪽이다 보니까 소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자가주사 비율이 낮다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혈우병의 예방요법 비율을 보시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발전이 많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한 2020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혈우병 환자분들 중에서 오직 20%만이 예방요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국내에서는 55% 정도의 환자분들이 예방요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예방요법을 하게 되면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통증도 적어지고 활발한 사교 생활도 가능하고 입원 가능성도 감소하고 더 나은 정신건강, 그리고 직장과 학교 결근이 감소하게 되더라,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예방요법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중증 혈우병이 아니더라도 중증의 출혈 양상을 가진 환자분들,
분들, 그리고 특히 운동과 활동적인 삶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관절병증이 악화돼서 그 관절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환자들, 그리고 출혈 시 치료로만으로는 출혈 관리가 어려운 환자분들, 이런 환자분들일수록 예방요법을 하면 할수록 더 좋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유지요법, 이게 이제 예방요법 혹은 유지요법이라고 하는데, 국내 혈우병 A형에서 중증 환자 중에서는 67% 정도가 유지요법을 시행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비율 한 절반 정도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A형이면서 중증이시니까 유지요법을 시행하는 비율이 좀 더 올라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럼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께서는 중증이신데도 출혈 시 이제 치료만 하고 계신 건가 하는 조금 염려스러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방요법은 더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마다 그 약물의 역동학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약을 주입을 했을 때도 최고 농도로 올라가는 그 피크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 한 명 한 명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PK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혈액 검사를 통해서 팔인자를 줬을 때 얼마나 올라가고 몇 시간 만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권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이 이런 검사들도 또 정맥 체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이렇게 개개인별 맞춤 치료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한 10에서 15% 정도의 그 혈액 응고인자 수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엔 참 좋은데요. 8인자 혹은 9인자를 투입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쇼덱팅 혈우병 8인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 요즘 사용하고 있는 하늘색 그 익스텐디드 하프라이프라고 하죠. 이제 반감기 연장 제품들은 반감기를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늘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천천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주사를 해도 되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비응고인자 제제 같은 이제 햄리브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크를 쳤다가 확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둔감해진 상태로 한 9에서 15% 정도로 이렇게 쭉 유지가 되는 그런 PK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우병성 관절병증이 굉장히 이제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데, 발생 과정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반복되는 관절 출혈을 겪으시다 보면 연골 조직 내에 병리학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활액막이 비대되면서 골연골 손상과 관절병증, 관절 파괴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이런 코스로 가게 되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해야만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 혈우병 환자분들의 관절 건강을 혈우병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하고 똑같이 유지를 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병증의 경과와 진단법을 보시면 증상이 이렇게 생길 때는 이미 MRI에서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증상 없을 때부터 MRI나 초음파에서는 관절병증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상 생기고 나서 치료를 하면은 좀 늦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혈우병성 관절병증의 현황을 보시면 중증 환자분들 중에서 68.6%가 관절병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가 옛날하고는 조금 이제 바뀐 것이 그 맞춤형 예방, 개별화된 관리, 그러니까 개개인의 PK에 의한 치료가 되겠죠. 통해서 관절 건강 보존을 목표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혈우인과 동일하게만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그 정도로 했었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관절 장애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하면 최근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연 관절 출혈을 감소시키고 관절 장애를 완화시켜서 무증상으로 이제 출혈이 없는 그런 관절을 만들어서 관절 장애를 최소화하고 싶다. 이것이 이제 목표치로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저 응고인자 농도를 한 15% 이상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달성하게 되면 비혈우인과 똑같이 관절 출혈은 전혀 없고 관절 장애도 후유증도 합병증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절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을 잘 투여하고 또 혈우병 인자의 농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에서는 육체 활동을 매우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혈우연맹에서는 혈우병 환자에서 뼈 건강 유지, 근육 강화, 조정 능력, 신체 기능, 건강한 체중, 긍정적 자존감을 위해서 정기적인 신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혈우병이 없는 분들도 참 이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그런 건강 상태를 위해서 혈우병인자의 15% 이상 유지하는 것과 함께 이제 신체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런 활동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여행, 가족 및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출근 등등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혈우병 환자분들한테는 유연성과 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근육을 강화하는 관절 기능 유지, 골밀도 보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권고하는 운동의 종류들을 보시면은 먼저 제일 어려운 거, 휴대폰과 컴퓨터 사용을 제한하여 움직이는 시간을 늘린다. 이거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체계적인 조직적 운동, 사이클, 조정, 수영, 운동, 동호회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4번은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근력 강화 운동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4-5번은 최소 2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등의 유산소 활동을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운전 대신 걷는 거,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 정도의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관절 안정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 급성 출혈 관련 합병증을 낮춘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대별로 보시면 이제 아주 소아에서는 이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은데 주 4-5회 집안일과 스포츠 게임. 그래서 자녀를 혈우병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우리 혈우병 없는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이 집안일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시키셔가지고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등교시 걸어가고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등의 그런 활동적인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어덜러센트 이제 청소년 혈우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주 4-5회 정도 산책, 집안일 도와주기, 그다음에 그 애완동물을 운동시키기 같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다라고 되어 있고, 매일매일 등교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치료 방법들을 다 겪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관절에 조금 손상이 있으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절병증이 있는 성인과 고령자 분들께서는 이 관절 불안정성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외상과 낙상 위험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맞춤형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절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차를 멀리하고 걷고 근거리 걸어가기 등등 이런 활동들을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요법과 신체활동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틀을 보시면은 예전처럼 옛날처럼 무조건 이제 혈우병 인자 활성도를 1%
이상 유지시키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로는 부족하고 신체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목표 인자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높일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 액티비티 때는 3에서 5% 정도 유지, 그리고 좀 더 하이리스크한 액티비티가 있을 때는 5에서 15%,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15에서 30% 정도, 그리고 이제 대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다음 거기에서 회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30에서 50%.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응고인사 수치가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를 생각한다면은 3에서 5% 정도 가벼운 신체 활동에 적합하고, 고위험 신체 활동일 때는 5에서 15%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꽤나 높은 8인자 수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8인자 수준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1950, 60년대부터 현재까지 엄청난 약물의 개발이 있어 왔고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성인 환자분들께서는 다 기억을 하시지 싶은데, 1950년대, 60년대는 이제 혈장을 열심히 투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그 전 혈장을 투여받지 않을 때를 비교를 한다면 수명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60, 70년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피로부터 8인자 혹은 9인자를 이렇게 농축을 해서 약물을, 농축액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의 효과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피를 모아서 농축액을 만들어서 투여를 받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1980, 90년대는 유전자 제조합 약물이 이제 개발되고, 그다음에 혈우병이면서 이제 항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회이바나 노보세본과 같은 약물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도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2000년대부터는 자주 정맥 주사를 해야 되는 그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감기 연장 약물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또한 비인자 제제들, 예를 들면 그 햄리브라와 같은 그런 약물들이 또 이제 개발이 돼서 삶의 질이 많이 증가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유전자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안티코아귤런트와 프로코아귤런트 사이에 그 균형을 이렇게 맞추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치료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프로코아귤런트, 그 응고를 더 잘 시키게 하는 약물들을 많이 개발해 왔다면, 이제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 방법들로서 혈전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쪽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거꾸로 이제 이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으로 혁신적인 비응고인자 제제들이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급여 가능한 국내 혈우병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쓰고 계시겠고, 에드베이트, 에디노베이트, 엘록테이트, 진타, 앱스틸라, 지비, 그리모노, 그린지네프 이런 약물들이 있고, 유전자 제조합 약물들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혈장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개되는 이러한 유전자 제조합 제품들은 이 8인자가 우리 몸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그런 약물들로서 반감기 연장 제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체가 있는 혈우병 환자분들에게서는 회이바, 노보세본을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인자 제제로서 이제 햄리브라라는 약물이 이제 급여가 가능합니다. 그 치료제의 분별 특징을 보시면 현재는 대부분 반감기 연장 제제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전 제품들은 잦은 정맥 투여에 문제가 있었고요. 반감기 연장 제품들은 반감기 연장에 따른 투여 횟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정맥 투여를 계속 해야 되는 거, 항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여전한 단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햄리브라,
그다음에 이제 연구 중인 피투시란, 혼시주맘, 마스타시맙 등과 같은 이런 비응고인자 제제들은 PR로 주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여 횟수가 감소하고 정맥 주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겠고, 그렇지만 어떤 급성 심각한 출혈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응고인자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에 병원에서 하던 혈액 검사로 검사법이 조금 어렵다는 것, 이런 보완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재 어렵지만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강점은 한 번의 유전자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히 강점이 되겠고, 보완점은 어느 정도 그러면 효과 지속 기간이 될지, 장기 안정성은 어떤지, 또 혹시나 어떤 분들에게 아데노바이럴 벡터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는 않을지,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응고인자 제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9에서 15% 정도 그 응고인자의 활성도를 쭉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을 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를 하고 이런 목표치에 꽤나 이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나이대의 비양체 햄리브라 투여 환자 10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좀 해봤더니,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걷기나 자전거, 축구, 그 외에 이런 신체 활동들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걷기, 자전거 타기, 축구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약물들을 꾸준히 투여를 받고 있을 때 신체 활동의 건강상 이점이 최소 출혈 위험보다는 크더라, 이런 조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응고인자 제제를 투여했을 때 관절 건강이 향상되는가를 조사를 이제 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햄리브라 사용 전과 이제 전후를 비교하였을 때 관절 출혈률을 많이 개선을 하더라,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꾸준한 예방요법이 관절 출혈도 예방하고, 혹은 또 관절이 이미 조금 손상이 되었더라도 좀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감기가 그 비응고인자 제제인 경우에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8번 응고인자 제제보다는 길기 때문에 횟수를 조금 늘려서 주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피하 주사로 하다 보니까 자가 주사가 쉽고, 반감기가 길고 약물도가 꾸준히 높기 때문에 정기적 모니터링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혈우병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출혈이 있을 때의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방요법은 참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예방요법의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출혈을 먹게 하는 그런 1차적인 치료가 우리 치료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혈우병이 없는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관절 건강이 해쳐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약제나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이렇게 투여하면은 피크 찍었다가 쭉 내려오고 네. 다시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1% 미만, 15%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100%예요? 그렇죠. 이제 100% 전후라고 보시면 되고, 넓게는 50에서 150%. 100보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근데 15%만 넘으면은 충분히 그래도 출혈 위험은 없는. 예, 일상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축구 선수나 이런 거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1% 이상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 했던 거는 이제 살려만 놓자, 이런 뜻이라고 사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증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 이제 중증이라고 하면 100% 전후라야 되는데 1% 미만이니까요. 정말 사실 말이 1%지 인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몸에. 근데 이제 1%만이라도 유지를 시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기는 자연 출혈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목표치로 처음에 잡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투여 직후에 제일 높았을 때는 몇 %쯤 되는 거였어요? 이제 몸무게당 25 정도를 투여를 받거든요. 예방요법으로.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곱하기 2 해서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50%밖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혈전이 생기거나 이럴 위험은 전혀 예. 없는 거군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도 환자 아닌 사람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예방요법으로 몸무게당 25 단위를 투여를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내 몸에서 50% 정도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도 충분하지는 못하죠. 예. 그리고 강연 들으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제가 배울 때는 이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30세가 안 된다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60년대에는 이제 제가 공부하기 훨씬 전에는 20살이 채 안 됐었군요, 보니까. 현재는 기대 수명이 똑같죠. 지금은 기대 수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예전에 아무래도 이제 혈장 제제를 많이 투여 받으셨던 어르신 환자분들께서는 안타깝지만 이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제 C형 감염, B형 감염, 이제 간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이런 이제 것들이 많이 수혈 났습니다. 과정이나 그 혈액 제제 만드는 과정에서 네. 바이러스. 뭐 옛날에 한때 그 HIV도 문제가 되고 맞습니다. 했었으니까요. HIV도 옛날에는 중증병이었는데 지금은 기대 수명이 똑같아졌거든요, 일반인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혈우병도 이제 그렇게 되어 가는데 기대 수명은 같아졌는데 이제 다음 목표는 삶의 질도 환자 아닌 분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가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사전 질문 받은 것 중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이제 코피가 자주 나는데 혹시 코피 날 때 지혈 방법이나 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느냐인데 코피도 당연히 자주 납니까? 예, 이제 코피도 자주 나실 거고 그 이제 평상시에 예방요법을 잘 하셔도 이게 환절기가 되면 콧구멍 안에 이제 비염 같은 것도 같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조금이라도 노출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자꾸 터질 수가 있는데 이제 혈우병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더 자주 그런 위험이 있으실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15분 이상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떴다가 말았다가 하면 도로 아미타불이 돼가지고 15분 이상 뛰지 않고 손을 떼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혈을 하는 거, 압박 지혈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출혈이 생긴 그 혈관에는 또 혈전이 이렇게 붙어 있을 텐데 콧구멍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다시 혈전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계속 코피가 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오큐플록스 안 연고 같은 촉촉한 연고를 하루에 2번, 3번 이상 충분히 이제 발라주셔서 혈관 노출된 거에 대한 혈전이 딱 떨어지지 않고 촉촉하게 붙어 있다가 완전히 아물고 혈전이 탈락될 수 있도록 관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어린 아이들은 코피가 잘 나잖아요, 어른보다. 예, 맞습니다. 근데 혈우병이 있는 아이들은 더 잘 나고,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코딱지도 잘 후비잖아요. 근데 코를 15분이요? 15분 코 이렇게 막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드셔서 그래서 이제 그걸로 집에서 이제 15분 이상 압박을 잘 하지 못하면 결국 응급실로 오시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엄청 두꺼운 바세린 꺼즈를 또 코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엄마가 잡아주는 게 제일 덜 아프고 또 본인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잡는 게 좀 덜 아파서 최대한 15분 이상 지혈을 먼저 하고 손을 천천히 띄고 나서는 바세린과 같은 쫀쫀한 연고로 충분히 예방을 해주는 거를 경험해보신 분 추천합니다. 계실 텐데, 그 응급실 가면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이렇게 막 밀어넣거든요. 걔네들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세게 해가지고 되게 아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지를 않게 해서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은 그 답답하고 이제 원래도 또 코딱지 후비는 거 쾌감이 있으니까 그 딱지를 떼는 바람에 또 피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혈우병 환자가 해외에 갔을 때 응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요거 여행자 보험 같은 데서 커버가 됩니까? 여행자 보험에서 안 되더라도 하여튼 피는 멎어야 아, 되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8인자 제재를 정맥으로 투여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멀리 그 해외 여행을 가시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나 다 자가 주사가 가능하니까 네. 그걸 좀 들고 가면 안 됩니까? 예, 충분히 이제 들고 가실 수가 있는데 그 정맥 주사를 투여 받으신 분은 아무래도 이 플럭추에이션이 올라갔다고 해도 이제 해외에서 머무시는 동안 또 떨어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맥 주사를 이렇게 챙겨 가시는 것보다는 피하 주사를 챙겨 가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비인자 제재를 투여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제 좀 해외 여행에서 조금 자유로움을 느끼신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어디 출장을 간다 외국에, 그러면 용량을 한 2배로 맞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은 한 2, 3일 계속 맞거나? 사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신데 건강급여에서 그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으니 비용 발생이 너무 심하게 되고, 사실은 저희는 약물을 충분히 드리고 싶지만 건강급여가 굉장히 이제 스트릭트하게 엄격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요법인데 몸무게나 25단위 어떤 특정 수치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또 그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이제 다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하 주사를 처방하실 때 뭐 이렇게 일주일씩 처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넉넉하게 처방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꼼수긴 한데 내가 신혼여행 가야 된다 그러면은 좀 땡겨서 좀 많이 맞고 돌아온 다음엔 좀 덜 맞고 이러면 안 될까요? 사실 이제 제가 주치이고 이제 환자분과 이 락보가 아주 긴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제가 권유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데 요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이 내용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응급 상황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경북대병원 가면 되겠죠, 뭐. 예, 지금은 이제 제가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을 당시에는 약물이 거기 다 있었었는데 이제 옮기고 나니까 거기 이제 보시는 분이 안 계셔서 약이 없습니다. 아니 그 대구 경북 지역에는 선생님 혼자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경북대에 저희가 혈우병 보는 스텝 3명이 있고요. 그 삼덕동에 2분이 계실 때도 있지만 응급실까지 커버하시진 않고, 칠곡 경북대는 저희 스텝이 3명이 있고, 그리고 대구 가톨릭대 병원에 또 최현진 교수님 계셔서 현재로서는 2군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북대 본원하고 칠곡 그리고 대구 카톨릭 그 병원에는 혈우병 전문가들이 좀 있고. 근데 다른 병원에 가면 아예 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모든 센터에서 혈우병 약을 응급 상황에는 딱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대동산병원에서 저도 근무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 약물의 유통기한이 있고 그 약을 병원에 비치를 해두었을 때 약물의 종류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비치를 해둘 수가 없는 문제, 그리고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반납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약물들이 또 고가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센터화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도 근무하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약은 PK 검사 수치가 낮아도 출혈이 잘 없는데 어떤 약은 PK 검사 수치가 높은 약을 맞으면 낮은 약 맞을 때마다 출혈이 더 많은, 이해하세요, 선생님은? 네, 무슨 말? 이제 그 PK 검사 수치와 환자분의 증상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보면 그 응고인자 활성도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수치와 그리고 환자분들의 출혈 증상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증상,
이제 검사 수치보다 더 중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항체 검사도 꼭 같이 해보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혹시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보이진 않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항체 검사라는 거는 혹시나 이제 약물 투여로 인한 내 몸에서 항체가 발생해서 그 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성 비슷한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햄리브라도 항체 치료제죠, 본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항체가 있는 혈우병 A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치료긴 한데, 그 항체가 없는 혈우병 A 환자분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햄리브라가 이제 9인자와 10인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체가 있든 없든 혈우병 A 환자분들에게는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이제 항체 없는 혈우병 A 환자에서도 급여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접수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방요법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맥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혈관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주 맞는 곳은 딱딱해져서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성인 환자분들께서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소아를 주로 보지만, 제가 만약 주치의라고 한다면 각종 약물들의 장단점이 있으니 혈관 주사가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는 이제 주치의인 선생님과 피하 주사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상적으로는 혈관이 잘 나오게 하려면 이제 운동이 좋은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운동은 병이 없는 보통 사람에게도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요새 나오는 연구가 다 그거예요. 근육량이 많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오래 살고 건강하고 모두 예방되고 뭐 치매도 예방되고 암도 예방되고 다 하는데, 근데 혈우병 환자분들은 진짜 살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게 결과가 나오고 거의 있습니다. 치료인 거죠, 운동. 예. 피하 주사로 바꾸면 돈이 더 듭니까? 혹시 환자한테? 급여는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급여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의 부담이 더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오랫동안 이제 정맥 주사를 별 문제 없이 이제 투여 받으시면서 별로 합병증이 없으신 상황이라면 이게 굳이 약제를 안 바꾸시는구나. 바꾸시는데 굉장히 또 마음의 부담이 계신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이 요즘 결과가 좋으니까 바꿔보세요 라기보다는, 지금 이 약물을 투여하고 계신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한번 피하 주사로 바꿔보시는 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맥 주사를 물론 집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피하는 한 달에 한두 번이요? 2주, 4주, 6주에 한 번 가능합니다. 이렇게 용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예. 심지어 6주에 한 번. 예. 그것도 피하는 이제 인슐린 주사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환자들이 이제 약을 선택할 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효과 그리고 부작용, 비용 이렇게 보통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비용은 비슷하고 편리한 거는 확실히 이제 편리한 건데, 효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제 피하 주사는 한 9에서 15% 정도로 꾸준히 이제 8인자 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반면에, 정맥 주사를 하는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부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헬스라든 운동에 굉장히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급격한 운동을 할 때는 이 8인자가 많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정맥 주사가 맞는 것 근데 같고요. 정맥 주사를 맞고 그날만 헬스하고 이틀 있다가는 쉬고 이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뭐 매일매일 꾸준한 어떤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매일 한다고 하면 사실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피하 주사가 적합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날에 아주 급격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로. 저 같으면 당연히 피하 주사를 한 달에 한 번 맞을 것 같은데, 안 옮기시는 분들은 단순히 옛날 약
잘 맞아서 바꾸는 데 대한 두려움인 건지 아니면 아예 몰라서 안 바꾸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엔 모르시는 분도 소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수는 약을 바꾸는 거에 대한 좀 부담이 부담이 있으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해하죠. 다른 환자분들도 확실히 더 좋은 약이 나와도 바꾸세요 그러면 일단 긴가민가. 네, 그동안 내가 이 약하고 사이좋게 잘 네, 너무 지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혈우병 같이 되게 좀 잘 관리해야 되는 병일수록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겠네요. 네.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요. 해외 나갈 때 햄리브라 챙겨가면 좋다고 하셨는데 앱스틸라? 요거는 정맥 네. 이거를 맞고 있는데 추가로 햄리브라 처방 받을 수 있습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보험제도상. 예, 그 우리나라 보험제도에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맥 주사를 투여받다가 이제 햄리브라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시고 피하 주사를 투여받으시다가 부족해서 정맥 주사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름 합리적이네요. 어쨌든 피하 주사는 낮게 꾸준히 유지가 되니까 가끔 부스터가 필요할 때는 추가하는 걸 허용해 주는데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은 거기에 추가하는 건 안 된다. 아이들한테 햄리브라는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생후 1세 이상일 때 이제 보험 급여가 가능한데요.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뭐 3개월 미만인 영아도 사용하고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햄리브라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확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제 국내 환경은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세 이상인 환자분들에게 급여 인정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유전자 제조합 8인자 제품을 사용을 어린 나이에 좀 여러 번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항체 발생의 위험에 좀 노출이 좀 될 수가 있어서 또 그런 점에서 피하 주사 햄리브라를 투여하는 게 좀 강점이 있을 수는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이제 대학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일주일에 이제 2번, 3번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다 보면 그 중심 정맥관 케모포트나 이런 수술 없이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자가 주사를 하시긴 정말 어렵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 피하 주사로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그런 점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상쇄되고 그 점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혈우병은 그 신생아 뭐 검사할 때 항목이 아닌가 봐요. 그게 이제 신생아인데 피 검사를 바로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선천성 유전 대사 질환에 대한 그냥 스크리닝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기 태어나면 거의 100% 다 시행하는 그런 데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더 희귀한 병들도 다 요새 스크리닝 하는데. 사실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더 희귀한 병들도 거기 이렇게 있는데 아마 출산 과정이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출판된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 혈우병 환자가 태어날 때 뇌출혈은 잘 안 생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출산 과정이 매우 스무스하게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늘어나고 아이가 이렇게 산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혈우병 환자이면서 이제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경험이 그렇게 많은 그런 의사는 아니지만 나이가 이제 아직 젊어서요. 그런데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해서 동양인들의 출산 과정과 이제 서구인들의 출산 과정이 아무래도 동양인들이 출산 과정이 좀 더 산도를 이렇게 빠져나올 때 머리에 가해진 압력 같은 것이 좀 높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인들이 머리가 좀 크죠, 서양 사람보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학교에서 자기가 혈우병 환자라는 거를 친구들이 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거부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소아정신과에 협진 내고 뭐 이런 경우들도 좀 가끔 있나요? 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좀 겪어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로 이제 정맥 주사로 하다가 피하 주사로 바꿨는데 피하 주사로 바꾼 이후에는 학교에 알려지지가 않으니 정맥 주사를 할 때는 표시가 많이 나는데 주로 어디에 맞아요? 정맥 주사? 팔에 주로 맞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티가 나겠네요. 예. 아마 짓궂게 팔에 이렇게 막 멍들어 있고 자꾸 그러면 너 뭐 다른 약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분명히 애들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피하는 학년 올라가서 반 바뀌면 모르겠네요 진짜. 예, 이제 배에 맞아요? 배에 맞을 때도 있고 이런 팔에 맞을 때도 있고 한데 그래서 피하 주사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또 그렇게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아이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거 안 알려도 됩니까? 하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담임 선생님한테는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담임 선생님이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만큼 그 시기에 이제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많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혈우병 아이들이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유전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힘든 거를 엄마 아빠 탓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이런데 두루두루 그런 문제까지 다 케어하고 개입하시려면 힘드시긴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 잘 개입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햄리브라는 처방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세 미만 어린이들은 처방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도 그렇습니까? 20세 미만은 못 맞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새로운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정맥 주사를 하시던 분이 이 약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제 건강보험 급여 조건을 좀 처음에 까다롭게 받으면서 약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차 또 확대가 되고 또 새로운 약물이 들어올 때 좀 까다롭게 들어오고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일인데요. 6개월 이상 이제 정맥 주사를 투여받으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뭐 출혈 소견이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약물을 처방할 때는 그런 조건이 안 붙는데 이 햄리브라를 처방한 적이 1년 이상 있는 의사가 또 처방을 해야 되고 좀 이런 조건을 좀 까다롭게 지금 아마도 환자가 내는 돈은 똑같지만 나라에서 보태주는 돈은 햄리브라가 더 많은 모양이군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는데 어쨌든 그 말씀은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은 선생님 찾아가면은 20세 미만도 이렇게 해서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응급실 어디로 가면 되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출혈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응급실 갈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도 경북대병원이나 대구 카톨릭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영대병원이 가까우면 거기 가도 됩니까? 일단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아 응급실이 칠곡 경북대병원만 있어서 이제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칠곡 경북대병원만 가능하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곳부터 먼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죠? 그런 다른 문제로 병원에 가도 혈우병 있다라는 거를 의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의 심예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